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4흘 연속 하락하고 있는 증시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전략 없이 헤매고 계실 건가요? 지금 굉장히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체 우리 시장이 왜 빠지고 무엇 때문에 빠지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지 그 해답을 갖고 계신 우리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포트폴리오도 좀 점검해 보시고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나와주신 전문가님 함께 만나 보시죠. 네, 화요일에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박원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매주 화요일 이 시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 저녁 시간 불과 한 몇십 분 전에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사태가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속보로 또 이제 러시아 군대가 좀 철수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국제 정서인데 네. 중요한 건 그 이슈들에 우리 시장이 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런 거에 투자자들이 좀 울고 웃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좀 그 해답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통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박원재 혹은 주유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는 해결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해답을 갖고 있을까요?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네.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투자의 본질,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류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피해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필연적으로 완벽하게 피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떠나서는 시장을 다시 참여할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부의 충격으로 큰 시장의 충격을 받을 때에는 생각지 못한 일로 충격을 받을 때 좀 크게 흔들려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게 사실은 없습니다. 새로운 게 있다면은 연준의 말이 좀 바뀌어오는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게 지금 당장 벌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제기돼 왔었던 문제였고 계속 잽잽을 날리다가 이 잽잽을 날렸는데 잽 방어가 안 되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오는 문제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식 불패방에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면적으로 가는 거는 별로 실익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지도자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나토의 이제 그 접경 국면에서 나토가 점점 동진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 많이 불편했죠.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잡은 게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원해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되면은 이 서부 쪽이 전부 나토와 국경을 맞대야 되니까 대단히 좀 피곤해집니다. 원래는 구소련의 다 연방국이었던 국가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작에 2014년도에 한번 잽을 크게 날렸었죠.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어요.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는데 나토국이나 미국에서 별다른 제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혼란스러운 국면에 한 번 더 큰 잽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전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는 자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돼서 유가가 오르면은 러시아는 재정 유가에 굉장히 의존하는 바가 큰 국가죠. 굉장히 큰 걸 얻었어요. 두 번째에는 나토 가입을 막았죠. 세 번째에는 유럽 국가들과의 이제 가스 협상에 있어서 보다 위에 설 수 있는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이만큼이라는 걸 확인한.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이제 예고일이죠. 이번에도 또 이런 일도 드문 거예요. 무슨 전쟁이라는 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지. 나 언제 갈 거야. 예, 무월 무며칠 날 뭐 무슨 산에서 어느 지구로 해서 들어간다. 이런 전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6일이 근데 예고됐으니까 우리가 예고된 날짜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시끄럽고 그렇잖아도 좀 불편한데 혹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방어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위주로 이제 자산 배분이 좀 바뀔 확률이 많죠. 그런 게 이미 지난 주말에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채권적으로 스위칭이 많이 됐죠. 이게 딜레마예요. 왜 딜레마냐면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채권 금리가 떨어진 게 전쟁 날까 봐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인플레입니다. 인플레는 뭐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뭐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뭘 한다고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 이걸 시장이 우려하잖아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딜레마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면 다음엔 또 뭐가 있다고요? 야, 이제 금리를 또 얼마나 빨리 올릴까가 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문제의 출발은 작년 초로 돌아가야 돼요. 작년 초 5월 달에 CPI가 5.5%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때 연준의 타겟팅한 물가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해서 2%를 우린 타겟팅으로 하고 아마 지금 CPI 5.5%는 일시적이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이 2,500개가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한 몇 개, 중고 자동차 값, 렌트비, 유가 뭐 이런 걸 빼고 나면 음식료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건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반기면은 깔아앉을 걸로 본다라고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시했던 문제가 하반기를 갔는데 오히려 물가가 점점 더 올라갔죠. 지금의 물가 상승의 원인은 보통 복합적으로 야기가 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를 야기하는 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코스트 푸시예요. 원가가 올라가서 이게 이제 지금 원자재발 대란 뭐 이런 게 그런 요인입니다. 이게 이제 공급망하고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수요가 강해서 디맨드 풀. 이게 이제 보통 두 가지 요인인데 이번에는 하나 덧붙여서 역사상 유례없는 통화 증발. 본원 통화가 이렇게 많이 발행된 적이 없었다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맞물렸으니 이게 그동안에는 사실은 잠자고 있었죠. 왜 잠자고 있었냐면 2000년대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중국에서 출발한 싼 공산품으로 인해서 디플레 환경이었죠. 물가라는 건 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는 야, 물가라는 건 어차피 오르지 않으니까 성장만 우리가 고민하면 된다. 그래서 성장
일으키는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반복적으로 써도 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물가는 우리가 평균 물가를 2%로 타겟팅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평균 물가가 2%가 아니라 이제는 평균 금리로 따져야 됩니다. 평균 금리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걸로 따져야 돼요. 이제 2%는 물 건너간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지난달에 발표된 게 7.5%의 CPI가 발표됐는데 이론 금리가 여기서 성장률을 더해서 4%를 더하면 실질 금리가 11%예요. 그런데 명목 금리는 아직도 제로 금리입니다.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가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수하고 많이 괴리가 납니다. 그게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생활 물가가 임금에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5% 돼서 좋아했더니 물가가 10% 올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쓸 게 없는 거예요. 오른 임대료 내고 중고차값 비싸게 주고 사고 기름 넣는데 더 많이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야 월급은 올랐는데 오히려 궁핍한 생활이 되는 거. 이게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큰 게 뭐라 그랬지? 기대 심리. 경제 주체들이 기대 심리가 생겨서 사재기가 들어가요. 사재기가 들어가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게 물류인데 지금 물류난이죠. 물류난이 아주 대단하죠. 아직도 안 풀렸죠. 그러니까 물류가 예전에는 넌스톱으로 새벽 배송으로 다이렉트로 가니까 물가가 떨어졌던 건데 물류난이 지속되면 이 중간에 거점상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이렇게 재워놔요. 사재기. 이거 통계를 잡기가 어렵고 이런 심리가 생기면 정책 당국자가 정책을 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 매파 의원들이 빅스텝을 밟을 거다. 왜냐하면 이 기대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0.25%씩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한테 적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도록 0.5%를 한 번에 빅스텝을 밟아버리면 시장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겁이 나서 사재기를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가 있는 얘기예요. 70년대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물가와 금리에 맞닥뜨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평균 금리 개념을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조삼모사예요. 이번 금리 인상의 타겟은 2.5%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로금리니까 9번 내지 10번의 스몰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별일이 없는 한 이번에도 2.5% 금리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들어서 매파 의원들의 얘기처럼 6회나 7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 내년에는 2회 인상하고 후년에 1회 인상하고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해 6, 7회 인상한다 해서 내년에도 6, 7회 하고 후년에도 6, 7회 이런 식으로 비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거는 총량으로 지켜야 될 총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금리로 보면은 이게 이제 자주 보여드렸던 금리 표인데 70년대 빵 때리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고점을 깬 적이 없다 그랬죠. 계속 고점을 깨면서 내려왔는데 이번이 직전 고점이 2.5%예요. 기준금리로. 이거를 뚫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첫째는 엄청난 부채입니다.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많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자체로 통화 증발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차환 발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가 3경원입니다. 3경원. 1%가 올라가면은 300조가 그냥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매년 부채 한도를 늘리는 협상 때문에 시끄럽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여유 있게 하자. 요새 2년씩 타결을 합니다. 2년씩. 그런데 어쨌든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부채는 없어요. 부채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갚으니까 자꾸 후대에 이연을 하는 거죠. 이연을 하는데 문제는 눈덩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걸 차환하는 비용이 커요. 그럼 예전에 부채가 작을 때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았는데 지금의 부채 규모를 가지고 만약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이 차환 발행해야 되는 비용이 만약에 3%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삼경에 대해서 매년 1,000조 원이 우리나라가 600조 예산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1.5배가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정이라는 거는 어차피 세입 내 세출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방 어떤 압박이 오느냐면 미국 내 법인세 인상이 당장 들어가야 되고요. 재산 보유세나 이런 게 인상해야 되고요. 주식 같은 거 양도 차익 늘려야 되고요. 모든 게 압박이 돼요. 그래서 뭐 정책 효과를 보겠다고 그냥 금리를 쭉 올린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표 의존적으로 한다는데 이 지표를 선제적으로 때려놓으면 지금의 물가를 구성하는 게 금방 잡히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고물가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것도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발 압박 요인이 수요가 강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단의 마찰적 요인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연준이 70년대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야, 이 공급단의 문제는 연준의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로 해야 된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리더십이 많이 훼손이 됐죠. 예전에는 경찰 국가를 표방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잡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섰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하고 이제 러시아 이런 쪽하고도 거침없는 그냥 분쟁을 벌립니다.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적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비철금속 재고가 거의 뭐 바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유럽에서는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친환경을 내세웠어요. 이 얘기는 산업에 대한 헤게모니를 좀 갖고 오겠다는 음모론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경기 회복, 경기 활성화 이걸 노렸는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비용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린플레이션입니다. 자, 전기차 가는 거 좋아요. 친환경 에너지 좋아요. 그런데 탄소 기반의 화석 경제 이코노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죠. 우리가 쓰는 모든 생필품 싸고 좋은 거는 탄소 기반에서 나오는데 이걸 악의 축으로 몰아내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겨울에 추위가 닥쳤는데 난방을 못 합니다. 난방을 하려면 LPG, LNG가 필요해요. LNG는 러시아에서 와요. 그런데 지금 이 에너지 개발을 하고 탄소를 뽑는 건 악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누구도 여기에 투자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쪽에 지금 재무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설이에요. 친환경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올해 내내 이 갈등을 할 거예요.
야, 먹고 살래? 친환경 계속 할래? 왜냐면 같이 가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죠. 친환경을 계속 고집하면은 코스트 푸시가 계속됩니다. 원가가 계속 올라요. 친환경을 고집하면 원가가 오른다. 그래서 중국은 친환경에 대해서 속도를 늦췄죠. 자, 이런 광경이 곧 뭘 의미하느냐? 주식시장에는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재정을 쏟아부어서 돈을 하늘에서 쫙 뿌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 돈 갖고 뭐 할까 그랬더니 야, 우리는 친환경이야. 이쪽에 미래의 꿈이 있으니까 이쪽에 투자하자. 그래서 그 유명한 PDR이 탄생을 하죠. 야, 꿈이 최고야. 꿈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 그래서 2020년대에 전 세계를 강타한 게 꿈을 가진 기업. 미래의 지구를 살릴 기업.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탄소 기반은 좌초자산이라 해서 저건 절대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었는데 주식시장을 오래 참여하신 분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은 계속 돌고 돕니다.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추억에 젖어서 오늘의 의사결정을 하면은 뒷다리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빨리빨리 내가 적응하면서 이거에 바뀐 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절하고 이거에 맞게 자산 배분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이 좀 그러한 시기에 도래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벗어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랬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차피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본질로 다시 들어와서 지표에 의존하는 정책. CPI가 한 번 더 남았다 그랬죠. 3월 달에 금리 정책하기 전까지. CPI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발표합니다. 그럼 아마 3월 10일이 목요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주가 3월 15일인가가 3월 달 연준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빅 스텝을 밟을지 스몰 스텝을 밟을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은 아까 도아나께서 저보고 해답을 알려주실 거라 했는데 네. 자, 해답이 나올까요? 3월 15일이 돼야 우리는 연준의 방향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가 있어요. 연준도 보고하겠다 그랬어요. 보고. 내가 짐작해서 안 하겠다. 작년에는 이건 일시적이야 했다가 허언이 됐잖아요. 거짓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표 나오는 거 보고할게. 투자자는 시장을 내가 뭘 하려면 안 돼요. 투자자는 시장을 따라가는 거지 시장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저희 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뭘 해야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마치 매일 꼭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매일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는 그 본질이 내 자본을 대리해줘서 내 자본을 가지고 누군가 대리 경영을 통해서 거기에 돌아오는 급부를 받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제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하고 있나를 쫓아가면서 추적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시장에 이렇게 딱 막혔는데 이게 내 개인 사업이면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극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잠을 자.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식은 큰일 납니다. 주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맡긴 거고 그러면 기업들은 온갖 변수를 다 계산해서 연간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사업계획서 속에서 분기마다 월별로 매번 회의를 통해서 바뀐 거에 적응을 해나가죠. 그렇게 경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중쇼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위에서 자금을 결정짓는 연준에서 야 이제 긴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좀 이따 알려줄게 이런 상태예요. 내가 어떻게 긴축할지는 조금 이따가 지표를 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예고한 상태예요. 그러면 연준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내가 뭘 하려고 모멘텀을 찾아서 야 그래도 뭐 2,400개 중에서 상한가도 몇 개 나오고 야 그래도 뭐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거 해야지. 잘 됩니까 그게? 모멘텀도요. 유동성이 들어와서 뭔가 뒷돈이 막 받쳐줄 줄 알듯이 요새처럼 반짝했다가 그대로 사그러지는 장에선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부지런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절대로 부지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옳은 방향을 가지고 뚝심 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지쳐서 금방 탈락을 해요.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뛰다가 지쳐서 다 스스로 탈락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서 하는 말.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그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절대 주식 투자, 대한민국에서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걸 반복을 해요. 지금 시장이 뭐 특별히 아주 이례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이런 과정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경기에 따라서 아주 어려웠을 때 경기 부양을 통해서 금융 장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역금융 장세에서 역질적 장세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잘 맞았었는데 옛날에 이제 오미카라 김이온가 일본 사람이 쓴 주식시장의 사계가 있는데 그게 요새는 잘 안 맞는데 비교적 설명하기가 좋아서 어쨌든 경기는 순환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 순환 사이클을 무시하고 성장을 하는 바람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그 시크리컬 기업들한테 비교적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어디냐? 이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를 끝내고 4분기에 역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금융 장세가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경기가 여전히 확장을 합니다. 이게 미약하든지 탄력이 있든지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말 위험한 거는 이제 모든 설비 투자가 과잉이 되고 재고 과잉되고 설비 과잉되고 그래서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쏟아지는 거. 그게 역실적 장세인데 그때가 정말 조심할 때예요. 지금은 확장 국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미리 발빼 있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손가락 빨다가 또 마지막에 올라탑니다. 네, 또 마지막에 올라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구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시장을 떠나서 나는 상승 구간만 투자할 거야. 그런 투자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투자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비중 조절을 통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남아있는 과실을 먹고 자 이제는 제가 시장에서 연간 목표 수익률 20년에도 21년에도 보통 투자자가 생각하는 수익이 20%면 아주 리즈너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년에 그냥 스치기만 하면 상한가 나오고 뭐 저희 불패방에서도 뭐 몇백 프로 건드리면 100% 이렇게 터지던 시장이었대. 이런 시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평균으로 해서 2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면 이건 가능하다. 그 대신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웬만한 종목들이 한 30% 빠져 있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30% 빠져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지수가 한 15% 빠졌으니까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30% 빠져 있는 거예요. 모멘텀 쫓아가다가 잘못 물렸으면 50에서 70% 빠져 있을 겁니다. 패닉이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략을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방어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시장은 어쨌든 항상 지금이 출발이에요. 내 취득가를 시장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나와 있는 평가 금액을 가지고 또 지금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가는 항상 그 뜬구름을 잡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로 항상 간다 그랬죠. 주가라는 건 대체적으로 80%가 실적 대비해서 갑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고요.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도 대체로 떨어져요. 근데 이걸로만 100% 설명 못하는 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또 한 축을 차지해요. 그래서 어떠한 국면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모이면은 평상시에는 뭐 펄을 한 10배 주면 적절하다고 했던 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20배도 올라갑니다. 이게 테마이기도 하고 뭐 산업의 흐름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운이라는 게 나는 이거 기대 안 하고 기업이 좋고 저평가돼서 샀는데 갑자기 시장의 테마에 편성돼서 쭉 올라가는 이런 일이 왕왕 발생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차익해야죠. 얼른 차익 실현해야죠. 왜냐면 내 투자 아이디어에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시장을 볼 때는 야,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을 계속 추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가격이라는 게 이 두 가지로 변하면서 바뀌니까 만약에 실적 베이스로 출발을 했는데 심리가 움직였어. 그럼 이 심리도 시장의 한 축이니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나는 원래 목표한 게 여기니까 여기서 나올 거야. 그것도 좋지만 지금 심리가 팔팔 끓고 있으면 이 심리가 꺾일 때까지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 두 축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변수, 그러니까 뭐 대통령 테마, 정치인 테마, 뭐 이런 가끔 바이러스 테마 이런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시장을 오래 남으려면 언제나 주된 변수로 상황을 판단해야 내가 혹시 실수를 해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엔 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네 가지 변수, 2020년 얘기입니다. 유동성 최고로 풀었죠. 실적 바닥 찍고 올라오죠. 환율 안정적이죠. 금리 제로금리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해서 제가 정말 엄청난 강세론을 작년 여름까지 펼쳤었죠. 그 이후에 이게 바뀌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고 실적이 피크아웃 우려에 쌓이고, 그래서 지금은 변수가 많아지고 변동성작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뭘 볼 거냐? 역시 실적을 봐야 돼요. 역시 실적을 봐야 돼요. 우리 투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실적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실적이 지금 시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크아웃 돼서 이제 끝났냐? 이번엔 수출입 통계 나왔는데 또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원자재 때문에 일어난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가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예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지 아직까지 컨센,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예측하기로는 이 정도 올라왔고, 그래서 작년 초에 주가가 아주 수직 사다리 트고 2200에서 3200까지 1000포인트가 올라왔고요. 이게 좀 오버슈팅이었고, 그리고 지금 반 이상 반납을 했죠. 그런데 올해도 역성장이 아니라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정이 어디까지 반영됐을까를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고민을 해서 야, 지금 우리 시장이 이 정도 꺾여 있으면은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걸, 이건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가늠을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 게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야,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지금까지 내 주식시장을 쭉 봐왔더니 이 정도면은 거의 반영된 것 같아. 그럼 난 여기서는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살 거야. 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매일 남한테 물어보면은 요즘 같은 장에 지쳐요. 매일 눈 뜨면 조금씩 빠지는 장. 지칩니다. 야, 그러면 관성에 젖어서 주식은 그냥 빠지는 거구나. 예. 주식은 그냥 빠지는 거야. 주식을 왜 하지? 이런 회의감이 옵니다. 근데 한번 주식 출발할 때 왜 했나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왜 했는지. 포모 아니었나요? 나만 소외된다는 그런 감정 혹시 이거 아니었나요?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야, 남들 다 자산소득 늘어가지고 나만 벼락거지 됐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센티가 안 좋아요. 시장 안 좋습니다. 안 좋죠. 근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심리만 봐요. 심리. 지금은 실적보다도 센티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심리에 의해서. 지금은 다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실적, 호실적이 나와도 반영도 안 됩니다. 센티가 안 좋을 때는 실적, 호실적 발표에도 반영이 안 돼요. 작년 초처럼 센티가 좋을 때에는 별거 아닌 거 설비 증설만 한다 해도 상한가야. 아니, 설비 증설하는 게 상한가 갈 일인가요? 센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센티가 안 좋을 때 실적을 보면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인데 올해도 컨센이 사상 최고 실적을 또 경신한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주식 시작할 때 주식을 통해서 뭔가 자산소득, 자본가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괴롭기만 하죠. 그 꿈은 저 멀리 가버리고 신기루가 돼버리고 내가 왜 주식을 시작해서 이 고통을 받나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또 떨어지고 야, 오늘 저녁에 우크라이나 다행히 잠자기 전에 철수한다는 뉴스가 떠서 좀 편안한데 만약 그 뉴스 안 떴으면 오늘 밤도 설치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정말입니다. 주식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기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변동성과 역경을 딛고 뭔가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낸 기업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는데 사상 최대의 인수 금액이 나왔죠. 82조. 현찰로.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현금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싸고 좋은 물건이 엄청 나와 있겠죠. 그러면 그 돈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예, M&A 시장이 펼쳐집니다. 이러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새로운 게 아니고 시장은 늘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투자자라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음에 올 기회를 잡아야 돼요. 매일 어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의 24시를 분석을 해보면 투자의 본질은 뭐죠? 기업 분석. 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독점력을 갖고 더욱 경쟁력을 공고히 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거냐, 비용 절감할 거냐, 신시장 개척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봐야 되죠? 끊임없이 자료를 봐야죠. 볼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대체적으로 그냥 뭘 읽는 사람이에요. 이래야 돼요. 뭔가 자료를 읽어야 돼. 그게 정석입니다. 버퍼시 얘기하잖아요. 지적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뭘 추구하게 된다고. 호기심이 나를 이끈다고. 투자자는 뭔가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없으면 투자자가 되기 어려워요. 자꾸 궁금해야 돼요. 이 기업이 왜 이러지? 어떻게 되지? 왜 실적이 안 나왔지? 이러면서 찾아봐야죠. 그런데 이런 거는 안 하고 차트하고 호가창 딱 두 개만 봅니다. 그리고 좋으면 씩 웃었다가 떨어지면 걱정만 해요. 그렇게 10년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10년을 투자해봐야 정말 주식 투자 처음 입문한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좀 익숙하기만 하지. 근데 투자자는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막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냈고 올해도 또 컨센서스상 실적을 갱신하는 기업이 제법 많아요. 근데 요새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좋을 때 사고 싶었던 주식을 묻지마 투자했던 주식을 왜 지금은 두려워해서 못 살까요? 이게 심리입니다. 이게 심리예요. 정말 심리는 오묘해서 남들이 사서 이렇게 막 사야 된다고 할 때 이때 이 국면 얼마나 사고 싶었어요. 사면 또 오르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뭐 띠띠띠띠 하다가 작년 8월 이후에 계속 하락. 재미없어요. 이제는 겁나죠. 겁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의 본질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국면이라면 여기가 싼가요? 여기가 싼가요? 그리고 이익을 이때도 이익을 냈고 이때도 이익을 냈고 이때도 이익을 낸 기업이라면 그동안 이익 내서 내부 유보로 쌓여 있고 가격은 이때보다 절반으로 늘어와 있고 번 돈은 쌓여 있고 이런 기업을 이때 용기 있게 산 그 용기로 지금은 좀 사면 안 되나요? 물론 뭐 지금 다 들어가서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좀 답답하겠지만 어쨌든 전략이라는 건 지금은 절대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장에서는 돈으로 밀어제기기 때문에 꿈만 갖고 있는 기업도 시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국면이에요. 연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돈줄을 줄 거예요. 이미 선언했잖아요. 긴축한다고. 그런데 이때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투자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숫자를 봐야 되고요. 특히 현금 흐름표를 잘 보세요.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주된 영업에서 창출되는 현금이 나오는 기업을 가려줘요. 분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창출되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은 반드시 재무 쪽에서 유상증자나 차입을 합니다. 이런 기업에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기업을 가려야 되는데 남은 시간 동안 그러한 기업이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요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냥 쭉 한번 볼게요. DB 하이텍이라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 파운드리. 우리나라의 파운드리가 IDC,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빼놓고는 8인치 팹으로 DB 하이텍이 단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9위 정도의 랭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쇼티지죠. 이를테면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게 다 이런 겁니다. 레거시 공정, 첨단 공정 아니고 좀 뭐 미세 공정을 덜 해도 되는데
자동차 반도체랄지 뭐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MCU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출고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줄을 서가지고 지금 신청해도 1년 있다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거의 매년 20%씩 올라갑니다. 단가가. 그러니까 이익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죠. 안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무 추이를 한번 봅니다. 재무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재무 차트를 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가요. 근데 여기 설비 증설을 안 하거든요. 근데 왜 매출이 올라갈까요? 단가가 인상이 돼. 가격 전가가 되니까. 그죠? 단가가 올라가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최근에 좀 이렇게 빠져요. 이런 거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싼지 비싼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지금 기준점에서 매출이 여기 설비 증설 풀캐파로 이미 돌아가는데도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잡히는 건 뭐라 그랬죠? 단가 인상. 20%씩 올라간다고 쳐요. 20%, 20%, 20% 더 올라갔죠? 지금 안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쇼티지인데 물건 받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퍼가 계속 낮아지죠. 13, 11, 7 여기 뭐 5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좋은 기업이 싸지고 있어요. 이런 기업을 우리는 투자 대상으로 삼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았을 때도 사고 싶었잖아요. 이런 기업을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아이씨 여기서 못 샀어. 놓쳤어. 맨날 여기서 살 걸 그랬잖아요. 살 걸. 근데 또 적정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 앞으로 향후 적어도 2년 동안 계속 지금 이 스토리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것 좀 한번 사볼까? 투자자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설비 증설을 고민하고 있는 테스나 경영권 침해 때문에 요새 그냥 박스권에서 빙빙 도는데 한번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추이를. 자, 주가는 계속 제자리인데 재무 추이를 보니까 매출액이 일단 이렇게 쭉 올라와요. 뭐 1,300억, 900억에서 1,300, 2,000억, 2,800억. 이거 미친 성장 아닙니까? 이게 보통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나요? 거기다 이익이 200억, 300억, 500억, 800억, 1,000억 성장을 해요. 그런데 주가를 이렇게 보니까 오르긴 올랐죠. 오르긴 올랐는데 꽤 오랜 기간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쭉 오르고 1년 이상 횡보 내지는 좀 하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성장을 합니다. 컨센이 맞다면. 그래서 이 컨센은 증권사에서 이제 추적을 하다 보면 컨센을 주는데 이 컨센을 보는 법은 그냥 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기업 분석에 보면 여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누르면 이렇게 기업들의 컨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증권사에서 추정을 해줍니다. 이 컨센이 뭐 100% 맞지는 않아요. 한 55% 정도 맞는데 어쨌든 투자자는 이 컨센을 보면서 나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투자할 목록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고 그중에서 내가 오래 추적해 봤더니 이건 내가 틀림없다. 이런 걸 내 포트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할로 비중 조절.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하시면 또 좋은 날 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박원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박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불패방 함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혹은 주유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